회의실 문이 쾅 하고 울렸다. 순간 싸늘한 공기가 방 안을 핥히었다. 만삭의 윤대위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장면.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숨머진 듯한 침묵. 강 소장 군인이 그깟 거 하나도 못 버텨? 장교들은 얼어붙은 표정. 누군가는 손을 움켜쥐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벽식의 초침만 딸깍딸깍 소음을 냈다. 윤대위의 숨이 거칠게 흔들리고 배를 감싸쥔 손끝이 하얗게 질린 순간 회의실 뒤편 문이 열렸다. 검은 군복 위로 번쩍이는 별. 여군 사성 장군 박서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장교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박 대장, 지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권력과 침묵,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2002년 초봄이었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어느 사단, 그곳은 군번줄보다 삐삐 번호가 더 익숙했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죠. PX에서 팔던 조청 육가 냄새가 진득하게 배어있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도 군화 소리와 구령 소리가 산을 타고 울려 퍼지는 그런 평범한 군부대의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지후 대위는 그날도 행정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차였던 그녀의 배는 제법 많이 불러 있었지만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건장교 출신답게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던 지우는 부대 내에서도 인정받는 해결사였죠. 장병들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러 오면 따뜻하게 상담해주곤 했고 동료 장교들도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대위님, 이번 주 상담 일정 여기 있습니다. 후임 중위가 서류를 건네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오후에 병사 2명 상담 예정이니까 준비 좀 해둬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이렇게 성실했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핑계로 일을 미루거나 특별 대우를 바라지 않았죠. 오히려 더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동료들은 그런 지우를 존경했고 장병들은 그녀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부대의 분위기는 늘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사단장 강도현 소장, 그는 군기를 빌미로 폭압적인 리더십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병들은 사석에서 그를 돌소장이라 불렀죠. 돌처럼 굳은 얼굴, 돌처럼 차가운 성격, 그리고 돌처럼 무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부대에는 늘 비리와 은폐의 소문이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복지기금이 어디로 새는지, 유류비가 왜 자꾸 부족한지, 장병들의 초과 근무 수당은 제대로 나오는 건지, 그런 의문들이 속삭임처럼 부대 안을 떠돌았습니다. 지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크게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옳지 않은 일에는 조용히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매번 마음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이 조금만 더 건강한 조직이면 좋을 텐데, 아이를 낳아도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시고 있었지만 부대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병사들과의 상담을 마치고 행정실로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묵직했지만 참을 만했죠. 곧 출산 휴가를 낼 예정이었기에 그 전까지는 맡은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대위님, 내일 사단장님 주간 행사준비회의 있습니다. 동료 장교가 알려주자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의는 보통 길게 이어졌고 오래 서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였으니까요. 알았어요. 참석할게요. 그녀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강도현 소장과의 회의는 언제나 긴장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특히 여군 장교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저녁 무렵 지우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내일 회의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조심해야지. 응, 알아. 걱정 마. 곧 휴가 들어갈 거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그 목소리에 위로를 받으며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쉴 테니까. 그러면 우리 둘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2년 초봄 평온해 보이던 일상 속에는 이미 균열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곧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조짐들이 조용히 부대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우는 이미 무거운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단장 강도현 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참모진과 주요 보직 장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다가오는 상급부대 순시에 대비한 행사 준비였죠. 강 소장은 이런 행사에 유난히 집착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형식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시작하지. 각 부서별로 준비 상황 보고해. 강 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장교들은 하나씩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고 회의는 예상대로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뒤쪽에 서서 회의 내용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허리와 다리가 묵직해졌고 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8개월 차 임산부에게 오래 서 있는 것은 분명 무리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우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발언을 청했습니다. 소장님, 강 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말해보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래 서 있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잠시 앉아도 괜찮겠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강 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임신 중이라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소장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군인이 그 정도도 못 버텨?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받는 줄 아나?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테이블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인이 나약하면 안 돼. 강 소장이 테이블을 손으로 쾅 치며 소리쳤고 그 순간 지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지우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배를 부여잡으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정적이었죠. 대위님,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동료 장교 한 명이 달려와 지우를 부축했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황급히 일어나 도왔습니다. 지우는 배를 감싸 쥔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무실로 모셔야 합니다. 빨리요. 장교들이 허겁지겁 지우를 의무실로 옮겼습니다. 강 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끝낸다. 그리고 그는 남아있는 장교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회의 비밀이다. 녹음, 보고, 민원, 그딴 거 생각도 하지 마. 알겠나? 예. 장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누구도 강 소장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의무실에 누운 지우는 군의관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태아에게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했습니다. 대위님,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충격은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군의관의 말에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안고 싶다고 말한 게 잘못인가? 임신한 몸으로 버티려 애쓴 게 나약한 건가?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오후 늦게 지우의 삐삐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지우야,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아버지. 지우는 삐삐 화면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현역 합동참모본부 의장 윤태식 대장이었습니다. 사성 장군이었죠. 하지만 지우는 그 사실을 부대 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혜 시비를 받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지?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사건은 이미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장교 중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익명으로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던 겁니다. 돌소장이 만삭 장교를 밀쳐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민원은 상상할 수 없는 파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단 상황실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거라는 사실을요. 이틀 뒤 사단 상황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무슨 공문입니까? 참모장이 급히 사단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방금 도착한 공문이 들려 있었죠. 강도연 소장은 서류를 검토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그래? 여군 장군단이 우리 부대를 방문한답니다. 특별 점검이라고. 뭐? 강 소장은 공문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군 장군단 사성, 삼성, 2성급 합동 방문. 사단 전반 실태 특별 점검 실시. 별이 총 9개였습니다. 사성 장군 1명, 삼성 장군 1명, 이성 장군 3명. 이런 규모의 장군단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강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모장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기 점검 일정에도 없던 건데요. 정기 점검이 아니라는 소리 아니오. 강 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는 걸요. 설마 그 일 때문에? 머릿속에 며칠 전 회의실 장면이 스쳤습니다. 윤지후 대위를 밀친 일 말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깟 일로 사성 장군이 움직일 리 없어.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대는 순식간에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장군단 방문 준비에 모든 부서가 총동원됐죠. 막사를 정리하고 서류를 점검하고
장병들에게 면담 대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우는 의무실 침대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료 장교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여군 장군단이 온대요. 별이 9개나. 별 9개요? 지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 규모의 장군단이 움직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제 일 때문인가요? 글쎄요. 확실하진 않지만 타이밍이 묘하긴 해요. 동료의 말에 지우는 복잡한 심경이 됐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 때문이라면 부대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게 되는 거였죠. 내가 이런 일을 원했던 건 아닌데. 지우는 배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 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부대 정문에는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도열했습니다. 강 소장도 정복을 차려입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9시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사성장군 박서연 대장이었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단정한 정복,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빛.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어서 삼성 장군과 이성 장군들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모두 여군 장성들이었습니다. 별이 9개, 그 빛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거수 경례. 강 소장이 경례를 붙이자 참모진도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박서연 대장이 답례하며 다가왔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특별 점검을 위해 왔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강 소장은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단은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각 부서를 둘러보고 장병들과 면담하고 서류를 점검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서연 대장이 지우를 찾았습니다. 의무실에 누워있던 지우는 대장이 들어오자 황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편히 계세요, 대위님. 박서연 대장은 부드럽게 말하며 지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성 장군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억지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만 들으러 왔습니다. 박 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위로였으니까요. 대위님이 겪은 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천천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 대장의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 대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증인이 있습니까? 회의에 참석했던 장교들이 모두 봤습니다만 사단장님께서 비밀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가기 전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대위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 말에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장군단의 조사는 계속됐고 부대의 어두운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는 지우에게도 부대 전체에게도 완전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부대는 점점 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장군단은 각 부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장부, 유류관리대장, 복지기금 사용 내역, 초과 근무 기록부까지 모든 서류가 검토 대상이었죠. 그리고 하나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지기금 내역 좀 보십시오. 삼성 장군 중 한 명이 회계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박서연 대장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출 내역이 불분명하군요. 이게 어디에 쓰인 겁니까? 담당 장교는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단장님 지시로 집행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물었습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담당 장교의 대답에 장군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신호였죠. 유류비 관리 대장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 기록돼 있었고 그 차액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이성 장군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사팀은 더욱 꼼꼼하게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 기록도 조작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인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그 돈은 특정 계좌로 입금돼 있었습니다. 이 계좌는 누구 겁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으니까요. 장병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장군단이 익명성을 보장하고 따뜻하게 대하자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항상 두려웠습니다.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사단장님이요. 조금만 실수해도 크게 혼나고 부당한 지시도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였습니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시거나 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으시거나 그런 일들이요. 병사의 증언에 이어 부사관과 장교들의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부대 내 인권 침해, 부당한 업무 지시, 보고, 누락과 실적 조작까지 강도연 소장이 만들어 놓은 포갑적 시스템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조사 사흘째 되던 날 이성 장군 한 명이 박서연 대장에게 녹음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걸 들어보십시오. 박 대장이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강도연 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여자를 입 다물게 해. 이건 사단의 명예 문제야.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다 끝장이라고. 하지만 소장님, 이미 민원이 들어갔다는데요. 그러니까 더 조용히 처리하라는 거 아냐? 알아서 해.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박 대장은 헤드폰을 벗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은폐 시도까지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군요. 조사팀은 강도연 소장을 직접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단장실로 향하는 장군단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강 소장은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끝났다는 걸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박서연 대장이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삼성 장군과 이성 장군들도 함께였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강 소장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우 대위에게 가한 폭행 사건 인정하십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단순한 사고였습니다. 사고요? 회의실에서 임산부 장교를 밀쳐 넘어뜨린 게 사고입니까? 박 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 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 대장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강 소장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의 얼굴은 순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복지기금 횡령, 유류비 빼돌리기, 가짜 초과 근무 수당, 장병 인권 침해, 보고 누락과 실적 조작까지 모두 확인됐습니다. 박 대장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강 소장은 그 서류를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소장님. 박 대장의 말에 강 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끝장났구나.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더라도 혼자 무너지진 않겠다는 각오였죠. 조사는 계속됐고 부대 안의 비리 냄새는 점점 더 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강도현 소장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숱한 위기를 넘겨온 사람이었죠.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참모장, 이리 와보게. 강 소장이 참모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참모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사단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예, 소장님. 윤지후 대위에 대한 진술서를 다시 작성하게. 그녀가 먼저 도발했고 업무 태만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말이야. 하지만 소장님, 그건 하라는 대로 해. 자네도 이 배에 탄 사람이야. 배가 가라앉으면 자네도 끝이라고. 참모장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생존을 택했습니다. 이틀 뒤 강 소장은 부하 장교 몇 명을 모아놓고 조작된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러분도 알 것 아니오. 이 부대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 끝이오. 지금은 함께 버텨야 할 때요. 장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강 소장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전출 조치하겠소. 아니, 그보다 더한 불이익도 각오해야 할 거요. 결국 몇 명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양심을 저당 잡히는 순간이었죠. 강 소장은 이 진술서들을 들고 장군단에게 제출했습니다. 여러 장군님, 제가 조사에 협조하고자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박서연 대장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게 협조입니까? 방해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 대위가 업무 태만을 했다? 임신 8개월 차 장교가 안고 싶다고 한 게 도발이라고요? 박 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강 소장은 당황했지만 억지로 태어난 척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입니다. 강요된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경로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대장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강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 소장은 직접 윤지우를 찾아갔습니다. 의무실 문이 열리고 강 소장이 들어섰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장님, 윤 대위, 우리 좀 이야기합시다. 강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구 딸인지는 이제 알겠더군. 합참의장 딸이지?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말이야. 강 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별이 몇 개든 여기선 내가 법이야. 널 군인 신분으로 묶어두면 평생 밖으로 못 나가. 불명예 전역, 경력 단절, 그리고 내 아이의 미래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고. 그 말은 현실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술을 번복해.
내가 실수한 거였고 내가 과민 반응했다고 말이야. 그럼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겠나?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불안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생각해봐.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 소장은 그렇게 말하고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침대에 앉은 지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숨어야 하지? 왜 내가 굽혀야 하는 거지? 그녀의 내면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줘도 되는 걸까? 엄마가 부당함 앞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 걸까? 지우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동료 장교 한 명이 은밀하게 박서연 대장을 찾아왔습니다. 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단장님이 윤 대위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박 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장교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윤 대위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사단장님은 여군 장교들을 체계적으로 불이익 주고 승진 누락시켰습니다. 그중 몇 명은 결국 전역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 인사 기록과 피해자들의 진술서입니다. 장교가 건넨 서류를 보며 박 대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조사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고 사건은 더 큰 파장으로 번져갔습니다. 지우는 의무실 침대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구쳤습니다. 나 하나 참으면 끝날까? 아니야. 나 다음엔 또 다른 누군가가 당할 거야.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 부당함 앞에서 싸우는 엄마가 되고 싶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었지만 진실은 오히려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고 고민한 흔적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지우는 동료 장교에게 부탁해 박서연 대장에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박 대장은 흔쾌히 응했고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우는 의무실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배가 무거워 걷기 힘들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서연 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대위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 대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사단장이 찾아갔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강도연 소장이 했던 협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묶어두겠다는 말, 불명예 전역시키겠다는 위협, 아이의 미래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협박까지요. 박 대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먹을 꽉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합참의장입니다. 박 대장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셨습니까? 조사 시작할 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 대장은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것은 힘 있는 집안 딸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군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조사가 왜곡될까 두려웠습니다. 제가 특혜를 받는다고 오해받을까봐, 다른 피해자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박 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당신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명의 임산부 군인이 부당한 폭력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 부대에서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 대장은 서류 뭉치를 지우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군 장교 12명 중 5명이 부당한 대우로 전역했습니다. 승진 누락, 업무 배제, 언어 폭력. 당신은 그중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사람입니다. 지우는 서류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대위님,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싸울 시간입니다. 박 대장의 말에 지우는 울컥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한 엄마로서, 한 군인으로서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박 대장은 지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겁니다.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정면으로 진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조금씩 걷히고 용기가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지우는 공식 조사 신문장에 출석했습니다. 신문장에는 장군단과 참모진 그리고 관련 장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강도연 소장도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연 대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윤지후 대위 2002년 3월 15일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해 주십시오.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임신 8개월 차였고 회의가 1시간 이상 계속되자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사단장님께 앉아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은 군인이 그 정도도 못 버티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강 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봤지만 지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치시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배를 부여잡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지금도 조산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후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지후의 진술이 끝나자 박 대장이 다른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장교들이 하나씩 나와 증언했습니다. 처음엔 주저했던 그들도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감정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진실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조사 본심이 열린 날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대강당에는 전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선발된 병사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례적인 규모였죠. 이번 조사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조치였습니다. 강당 앞쪽에는 장군단이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별 9개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그 위험 앞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도연 소장도 출석했습니다. 그는 정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서연 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 며칠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먼저 윤지후 대위 폭행 사건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박 대장은 조사 결과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회의실에서의 폭행, 사후 은폐 지시, 증인들에 대한 협박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독 사건이 아닙니다. 박 대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 3년간 이 부대에서는 여군 장교들에 대한 체계적인 차별과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승진 누락, 업무 배제, 언어 폭력이 반복됐고 5명의 유능한 장교가 부당한 대우로 전역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사실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장군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복지기금 횡령, 유류비 빼돌리기, 가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보고, 누락과 실적 조작까지 확인됐습니다. 총 피해액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숫자가 나오자 강당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리가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나자 충격은 더 컸습니다. 이성 장군 한 명이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장병 인권 침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부당한 얼차려, 휴가 제한, 개인적 심부름 강요 등이 만연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강도연 소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박서연 대장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강도연 소장, 변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 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부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모든 결정은 부대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은 없었습니다. 효율성이요? 박 대장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임산부를 폭행하는 게 효율성입니까? 여군을 차별하는 게 효율성입니까? 공금을 빼돌리는 게 효율성입니까? 강 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합참의장 딸이라서 이 난리 아니오? 정치적 쇼잖아.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 소장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서연 대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아닙니다. 박 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성 군인이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침묵해야 했던 수많은 이들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이 만든 폭력의 구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고개 숙여야 했던 이들 때문에 왔습니다. 강당 앞 모든 사람이 박 대장을 바라봤습니다. 윤지후 대위가 합참의장의 딸이든 아니든 그녀는 임신한 군인이었고 안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폭력으로 짓밟은 건 당신입니다. 박 대장은 강 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정치적 쇼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강당이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박 대장의 말은 모두의 가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성 장군 한 명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회의실 CCTV 복구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엔 흑백 화면이 흐릿했지만
곧 선명해졌습니다. 강도연 소장이 테이블을 치며 윤지후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 지우가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 배를 감싸며 신음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방청석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도연 소장은 그 영상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길은 없었습니다. 강도연 소장, 보직 해임합니다. 박서연 대장의 선언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군형법 위반으로 구속 조치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헌병들이 들어와 강 소장을 호송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습니다. 한때 부대 전체를 쥐고 흔들던 사단장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강당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지우는 조용히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부대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첫 훈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습니다. 모든 장병이 존중받는 부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장병들은 그 말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체계가 정비됐습니다. 고충 상담실이 새로 만들어졌고 익명신고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여군 지원 정책도 대폭 확대됐죠. 임산부 장교를 위한 휴게 공간이 마련됐고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복지기금도 투명하게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횡령됐던 돈은 회수됐고 피해를 입었던 장병들에게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지우는 출산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는 날 동료 장교들이 모두 나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대위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부대가 달라졌어요. 건강한 아기 낳으세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이길 수 있었어요. 박서연 대장도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대위님, 당신이 용기 낸 덕분에 이 부대뿐 아니라 앞으로의 군도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박 대장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꼭 알려주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남편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가 점점 더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2002년 5월 말 지우는 진통을 느꼈습니다.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은 황급히 가방을 챙겨 지우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지우는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 끝에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대위님. 의사의 격려에 지우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지우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그녀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우리 아가. 지우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산부인과 복도에는 작은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2002년 월드컵 응원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신나는 멜로디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들뜬 시기였죠. 남편이 분만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보며 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이야. 건강하대. 지우는 남편에게 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 녀석? 엄마 닮아서 강하겠는걸? 그랬으면 좋겠어.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얻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겠지? 지우는 아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응, 이제 조금은 나은 세상에서 자라겠지.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싸워서 만든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자랄 거야.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줬으니 이 아이도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라겠지. 부대도 사람들도 그리고 지우의 내면도 성장해 있었습니다. 강도연 소장은 군사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만들어 놓은 폭력의 구조는 해체됐고 피해자들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윤지우가 근무했던 부대는 모범부대로 선정됐습니다. 인권 존중, 투명한 경영,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부대로 변모한 거였죠. 몇 달 뒤 지우는 복직했습니다.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시 군복을 입는 날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여군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군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떳떳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이야. 지우는 미소 지으며 부대로 향했습니다. 2000년대의 거친 공기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은 그렇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지우는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우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더 나은 내일은 반드시 올 테니까요. 아들이 자라 물을 날이 올 겁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때 지우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엄마는 그저 옳은 일을 하려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단다. 그리고 너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부대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윤지우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